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입니다. 58살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사실이에요. 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낸 절친한 친구가 저에게서 10억을 사기쳐 갔고 저는 그 친구와 그 가족들을 모두 노숙자로 만들었거든요. 듣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완벽한 응징이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순간도 그 친구를 잊은 적이 없었고 매일매일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바보였죠. 20년 우정을 믿었고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맡겼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철저히 이용했고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죠. 대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복수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한 명의 평범한 직장인이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완전히 파멸시켰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치밀한 계획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까지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셨나요?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려던 참에 김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20년 동안 알고 지낸 제 절친이었죠. 성민아,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호흡이 조금 거칠었죠. 뭔가 큰 결심을 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 전화로는 어려우니까 만나자. 명동 그 카페 있잖아, 우리가 자주 가던. 1시간 후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태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반듯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민아, 우리 사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태연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컵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사업? 갑자기 무슨 소리야? IT 솔루션 쪽이야. 내가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나 인맥이 부족하거든. 그런데 너는 대기업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인맥도 좋고 사업 감각도 있잖아. 태연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는 준비해온 듯한 자료들을 꺼내 보이며 시장 전망과 수익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들과 숫자들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요즘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만든 솔루션으로 중소기업들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 시장 규모만 해도 연간 수천억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 사업이라는 게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때 태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20년 우정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아, 20년 친구인데 내가 너를 속이겠어? 우리는 형제 같은 사이잖아.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너와 함께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2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였으니까요.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서로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주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참석하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 주던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정도면 충분해. 초기 운영 자금하고 기술 개발비 포함해서. 10억.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퇴직금으로 5억 정도 있었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나머지도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래,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기회는 지금이야. 너무 늦으면 다른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할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여보, 태연이가 좋은 친구이긴 하지만 사업은 별개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만만한 금액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 20년, 이제 50대 후반이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월급쟁이로만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태연이라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주 후 저는 태연에게 투자 의사를 밝혔어요. 좋아, 함께 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함께 하자. 당연하지. 우리가 누구야? 20년 친구인데.
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그 미소가 얼마나 순수해 보였는지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소 뒤에 이미 저를 속일 계획이 숨어 있었을 텐데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에 작은 사무실을 얻고 직원 5명을 채용했어요. 저는 퇴직금 5억과 집 담보대출 5억 총 10억을 회사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분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순조로웠어요. 태연은 매주 저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실제로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번 달 매출이 2억 달성했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야. 정말? 다행이네. 역시 우리가 함께 하니까 되는구나. 5월에는 제 대기업 인맥을 통해 큰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3억짜리 계약이었는데 태연이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성민아, 내 덕분이야. 역시 내가 있어야 이런 계약이 가능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태연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매일 사무실에 나가서 함께 일하고 퇴근 후에도 술을 마시며 사업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정말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9월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태연아, 이번 달 매출이 좀 적네?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 고객사들이 예산을 줄이고 있거든. 그래? 그럼 다른 고객을 더 개발해야겠네. 그러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회복될 거야. 태연의 표정에 여유가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었는데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제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서 받곤 했어요. 11월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태연아, 회계 장부 좀 같이 보자.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다 확인했어. 문제 없어. 그래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나도 투자자니까. 지금은 좀 바빠서. 다음에 보자. 태연이 장부 확인을 계속 미루는 게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12월 어느 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들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연이 직원들과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자 갑자기 대화를 멈추더라고요. 성민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서류 좀 가져가려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내년 사업 계획 얘기였어.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에 투자한 10억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0년 친구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설마 태연이가 나를 속일까? 20년 우정이 그렇게 가벼운 건가? 2020년 1월 새해가 되었지만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태연아, 직원들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좀 어려운 시기야. 하지만 곧 좋아질 거야. 구체적으로 뭐가 어려운 거야? 나도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태연이 저를 계속 배제시키려는 게 느껴졌어요. 투자자이자 동업자인 제가 회사 상황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2월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성민 이사님, 저희가 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아직 서비스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요. 네? 계약금을 지급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계약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태연에게 물어보니 깜빡했네. 소액 계약이라 따로 보고 안 했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회사 주변을 맴돌며 직원들의 동향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20년 친구를 미행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3월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연아, 이제 진짜 회사 장부를 봐야겠어. 투자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성민아, 친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내가 너를 속일 것 같아? 속인다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나? 알겠어. 다음 주에 시간 잡아서 같이 보자. 하지만 다음 주가 되어도 태연은 계속 핑계를 댔어요. 회계사가 정리 중이라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같은 변명들이었죠. 4월 초 저는 혼자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태연과의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평일 오후 2시인데 사무실이 비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 회사 이사 갔어요. 한 달 전에. 네? 이사요? 네, 계약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태연이 저 몰래 사무실을 옮겼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급하게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태연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일주일 후 우연히 업계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민아, 김태연이 새로운 회사 차렸다던데? IT 솔루션 업체로. 네? 새로운 회사요? 응, 직원 20명 규모로 시작한다던데. 투자금도 꽤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연이 제 투자금 10억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차린 거였습니다.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혼자서 말이죠. 다음 날 태연의 새 회사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갔어요. 강남의 깔끔한 오피스텔이었는데 간판에는 테크솔루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태연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성민아, 어떻게 여기를? 태연아,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태연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저와 단둘이 남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나 당황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어요. 성민아, 미안해.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 위험하다고? 지금 무슨 소리야? 내 돈 10억으로 내가 새 회사 차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정말 어려워져서 문 닫게 됐어.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우리가 동업자 아니야? 태연이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성민아, 솔직히 말할게. 내가 투자한 돈은 이미 다 써버렸어. 회사 운영비로. 뭐라고? 10억을 몇 개월 만에 다 썼다고? 사업이라는 게 그래.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갔어. 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새 회사는 뭐야?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새 회사를 차린 거야? 이건 다른 투자자가 있어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연이 제 돈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로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새 회사를 차린 거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거였어요. 태연아, 이건 사기야. 명백한 사기라고. 태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사기라니.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야.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싸우면 안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20년 우정을 돈으로 배신해놓고 오히려 저에게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싸우지 말자고 하다니요. 내 돈 돌려줘.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어? 이미 다 쓴 건데. 그럼 이 회사라도 절반은 내 거 아니야? 내 돈으로 개발한 기술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새로 개발한 기술이야. 태연의 뻔뻔함에 말이 안 나왔어요. 분명히 제 투자금으로 개발한 기술인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연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 대응을 알아봤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동업 계약서는 있었지만 사업 실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10억을 잃고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집도 담보대출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고 가족들과 함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아내는 스트레스로 위험이 생겼고 대학생이던 아들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을 해야 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딸은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친구에게 사기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무시가 뒤섞인 그 시선들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태연이 제 투자금으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1년 만에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고 연매출도 20억을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태연을 길에서 마주쳤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민아, 잘 지내? 태연아, 미안해,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자. 그리고는 고급 외제차에 타고 사라졌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겠다고요.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어요. 우선 제가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 오는 곳이 없었어요. 결국 작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월급은 대기업 때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저는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태연에 대한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복수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어떻게 하면 태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2023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다니던 컨설팅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따냈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PM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한 후 회사에서 지분을 제안했어요. 이성민 부장님, 독립해서 회사를 차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초기 투자를 지원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믿을 만한 파트너들과 함께 투명한 경영을 했고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24년 말 저는 드디어 15억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아파트 8억, 사업자금 7억이었습니다. 이제 태연에게 복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결혼식이었어요. 2024년 12월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식에 태연 가족이 하객으로 참석했어요. 20년 친구였으니까 초대장을 보낸 거였는데 정말 뻔뻔하게도 온 거였죠. 태연은 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부인 수정도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아들 민준과 딸 민서도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성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성민이 형 오랜만이야. 딸 결혼 축하해. 태연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고마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딸의 결혼식이니까 참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업은 어때? 우리는 덕분에 잘 되고 있어. 태연의 그 말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덕분에라는 표현이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돈으로 키운 회사가 잘 된다고 저에게 자랑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래, 다행이네. 겨우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니까 참았지만 정말 그 자리에서 태연의 목을 조르고 싶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태연의 아들 민준이 다른 하객들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 덕분에 사업 시작했는데 실패했어요. 능력이 부족했나 봐요. 민준이 저를 가리키며 말하는 거였어요. 다른 하객들이 아, 그래요? 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 순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사기당한 피해자인데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제 딸의 결혼식에서 말이에요. 화장실로 피해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참을 필요가 없다. 저들이 내게 한 것을 똑같이 돌려주겠다. 그날 밤 딸의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전문가들을 고용했어요. 사설 탐정, 해킹 전문가, 기업 조사 전문가들이었죠. 15억 중 5억을 복수 자금으로 책정했습니다. 태연과 그 가족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 주세요. 사업 재정 상태, 개인사 약점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전문 조사업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해주세요. 조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태연의 회사부터였습니다. 겉으로는 연매출 80억에 성공한 회사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재정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대기업 계약 대부분이 허위로 부풀려진 것이었고 실제 매출은 30억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금난이었어요. 직원들 월급이 2개월째 밀리고 있었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도 체납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부도 직전이었던 거죠. 태연 아내 수정의 요리학원도 문제가 많았어요.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고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아서 탈세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탈세 규모만 2억 원이 넘었어요. 큰아들 민주는 아버지 회사에서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출근도 주 3일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식 운영이었죠. 딸 민서의 대기업 입사 과정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태연이 그 회사 임원에게 뒷돈을 줘서 입사시켰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견은 따로 있었어요. 태연이 댁에서 뺏은 10억으로 개발한 기술이 현재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 행위의 증거였어요. 조사 결과를 받아본 후 저는 기업법무 전문 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 자료들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박 변호사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어요. 충분합니다. 사기, 횡령, 탈세, 고용보험 사기까지 여러 혐의로 고발 가능해요. 민사소송도 승소 확률이 높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잠깐만요. 그런데 단순히 고발하는 것보다는 더 치밀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요? 한 번에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죠. 박 변호사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한 법정 다툼보다는 완전한 파멸을 원했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우선 태연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부터 흔들어 보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선생님이 투자한 10억으로 개발된 기술이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기술 도용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대기업들은 이런 리스크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저는 박 변호사의 계획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태연을 단순히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가 제게 했던 것처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태연 회사의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월급이 밀린 직원들에게 접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태연 사장과는 오래된 친구 사이인데요. 핵심 개발자 중 한 명인 김 과장과 만났어요. 그는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친구시라고요? 그럼 사장님이 요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회사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월급은 몇 달째 못 받고 있고 대기업 계약들도 대부분 허위예요. 실제 매출은 발표한 것의 절반도 안 돼요. 김 과장의 증언이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가족들은 여전히 호화 생활하고 있어요. 어제도 사모님이 수입차 새로 뽑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는데 자기들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제안했어요. 만약 태연 사장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신고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태연 회사 내부의 협력자들을 확보했습니다. 김 과장 외에도 3명의 직원이 더 협조하기로 했어요. 국세청 내부 인맥도 확보했어요. 대학 동기 중에 국세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성호야, 탈세 신고 건으로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탈세 의혹이 있어서. 성호가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이 정도면 세무조사 대상이 충분해. 바로 신고 접수할게. 언론사 기자와도 접촉했습니다. 경제지에서 일하는 기자였는데 IT 업계 비리 사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성민 씨, 이 사건은 정말 특종감이네요. 20년 친구를 배신한 사기 사건이라니. 기사로 써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2025년 3월 드디어 1차 공격을 시작했어요. 태연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 3곳에 동시에 연락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에서 연락드립니다. 귀하가 계약하신 태연 회사의 기술에 지적재산권 침해 의혹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담당자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지적재산권 침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기술이 저희 의뢰인의 투자금으로 개발된 것인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고요. 그렇다면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들은 즉시 태연 회사와의 계약을 보류했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같은 시기에 태연 회사 내부에서도 혼란이 시작되었어요. 김 과장 등 협력자들이 회사 재정 상태가 위험하다는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이번 달도 월급 못 받을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로는 대기업 계약들이 취소됐다던데. 정말? 그럼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핵심 개발자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냈어요. 미리 다른 회사에 자리를 마련해뒀거든요. 태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다들 그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첫 달부터 매출이 30% 감소했고 핵심 인력까지 빠져나가면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태연은 아직 제 소행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업계 불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4월에는 2차 공격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가족 전체를 타겟으로 했습니다. 수정의 요리학원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어갔어요. 제가 신고한 탈세 의혹을 조사하는 거였죠. 세무조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3년간 총 6억 원의 소득을 누락 신고했고 가산세 포함해서 3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수정이 울면서 태연에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국세청에서 나왔는데 3억 원을 내라고 해요. 뭐? 3억 원? 탈세했다고. 어떻게 하죠? 태연도 당황했습니다. 회사 상황도 어려운데 갑자기 3억 원을 어디서 구하나요? 같은 시기에 민준이 다니는 아버지 회사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의혹 때문이었죠. 김민준 씨 실제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획 업무인가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민준은 제대로 된 업무 자료가 없었어요. 3년간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자료가 지금 정리 중입니다. 그럼 출근 기록부터 보죠. 최근 3개월간 출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출근 기록을 보니 주 3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명백한 고용보험 사기였습니다. 민서가 다니는 대기업에도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어요. 입사 과정의 비리 의혹 때문이었죠. 민서 씨 입사 과정을 재검토해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요. 어떤 의문점인가요? 면접 점수와 실제 실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추천이나 도움이 있었나요? 민서는 아버지가 뒷돈을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태연 본인에게는 저와 박 변호사가 직접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어요. 김태연 씨에게 고지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기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무단 사용이라니? 이성민 씨의 투자금 10억 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동의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건 그때 사업이 실패해서. 사업 실패와 기술 도용은 별개 문제입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모든 공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태연 가족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사방에서 터지는 폭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태연은 이제 누군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제 소행인지는 몰랐습니다. 5월에는 본격적인 심리전을 시작했어요. 태연 집 앞에 새벽마다 사기꾼은 벌 받는다는 쪽지를 붙였어요. 택배 기사로 변장한 사람을 고용해서 말이죠. 태연 휴대폰으로는 매일 새벽 3시에 10억 돌려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계속 바꿔가면서요. 태연 회사 앞에는 기술 도용 회사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위를 했어요. 실제로는 제가 고용한 사람들이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피해자들인 줄 알았습니다. 수정의 요리학원 앞에도 탈세학원이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학원생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가족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보를 누가 흘린 것 같아? 모르겠어. 혹시 직원 중에 배신자가 있나? 아니면 가족 중에? 뭐라고? 가족을 의심해? 가족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화를 내고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은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오는 문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잠을 못 자겠어요. 누군가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새벽마다 문자가 오고 집 앞에 이상한 쪽지가 붙어 있고 회사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의사는 피해망상증이나 스트레스성 불안장애를 의심했어요. 수면제와 안정제를 처방해줬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정도 스트레스성 위염으로 고생했어요. 요리학원이 망해가고 있는데다 3억 원의 추징금까지 받아서 정신적 충격이 컸거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는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민서는 대기업에서 내부 감사를 받으면서 눈치가 보였습니다. 6월에는 결정타를 준비했어요. 태연 가족을 완전히 몰락시킬 마지막 카드들이었습니다. 태연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주요 투자자들에게 폭로할 준비를 했어요. 회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리면 투자 회수나 대출 상환 요구가 들어올 게 뻔했거든요. 동시에 재투자금 10억으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주장을 위한 완벽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계약서, 이메일, 자금 이체 내역, 기술 개발 과정까지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태연이 저를 속였다는 결정적 증거들도 준비했습니다. 당시 태연이 사업 실패했다고 거짓말했지만 실제로는 성공적으로 기술을 개발했다는 증거, 제 몰래 새 회사를 차렸다는 증거, 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까지요. 언론사에는 20년 친구를 배신한 IT업계 사기 사건이라는 특종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어요. 기자가 이미 기사를 작성해놨고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연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과 은행들에게 이 회사는 곧 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한 번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이제 하루 안에 태연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7월 15일 드디어 복수가 본격적으로 실행되었어요. 오전 9시 태연 회사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고발한 사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김태연 씨죠? 사기 혐의로 수사받을 예정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태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사기? 무슨 사기요? 이성민 씨가 고발한 건입니다. 투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요. 그제서야 태연이 모든 게 제 소행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민이가 고발했다고? 수사관들이 회사 서류와 컴퓨터를 모두 압수해 갔어요. 직원들은 경찰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오전 10시 주요 언론사에서 기사를 보도했어요. 20년 친구에게 10억 사기친 IT 업체 대표 검찰 수사 착수. 기사에는 태연의 사진과 회사명이 그대로 나왔어요.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사기꾼, 친구도 속이는 인간 쓰레기 같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1시 태연 회사의 모든 거래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언론 보도를 본 후 리스크를 우려해서였죠.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후 3시 은행에서 대출 즉시 상환을 요구했어요. 김태연 대표님, 현재 여신 20억 원에 대해 즉시 상환해 주셔야겠습니다. 갑자기 왜요? 만기까지 아직 2년 남았는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기한 이익 상실입니다. 일주일 내로 상환해 주세요. 같은 시간 수정의 요리학원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졌어요. 탈세 적발로 인한 사업자 등록 취소였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김민준 씨 고용보험 사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즉시 해고 결정했습니다. 해고요? 저는 성실히 일했는데. 3년간 실제 근무 일수가 연간 100일도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민서는 대기업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어요. 김민서 씨 입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희 임원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저녁 뉴스에서는 태연 가족의 몰락이 톱 뉴스로 방송되었어요. IT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20년 친구 배신 사기 사건, 일가족 모두 비리 연루.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20년간 절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김태현 씨에게 10억 원을 투자했지만 김 씨는 이 돈을 빼돌려 개인 회사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에는 사기꾼 가족이라는 댓글이 폭주했어요. 태영 가족의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면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성민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태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야지. 제발. 용서해 줄 수 없을까? 가족들은 잘못이 없잖아. 태연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태연아, 5년 전에 내가 너에게 똑같이 말했잖아. 그때 너는 뭐라고 했지?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야. 친구 사이에 돈 문제로 싸우면 안 되지라고 했어. 성민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나에게 했던 걸 똑같이 돌려받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속이 시원했어요. 5년 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연 가족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되었어요. 태연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김태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태연은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되었어요. 회사는 즉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하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요구하면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졌거든요. 30억짜리 본사 건물과 15억짜리 아파트는 모두 경매에 넘어갔어요. 하지만 각종 채무와 세금 체납으로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수정은 요리학원 폐쇄로 완전히 무일푼이 되었어요. 3억 원의 탈세 벌금까지 물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분할납부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수정이 절망하며 중얼거리는 모습을 사설탐정이 찍어서 보고해 왔어요. 예전에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저희 가족을 무시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해고 후 취업하려고 했지만 어떤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기 사건 때문에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채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제 능력 문제인가요? 그게 가정사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민주는 결국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요.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던 사람이 시급 9천 원짜리 알바를 하게 된 거였죠. 민서는 대기업에서 파면되었습니다. 김민서 씨 입사 과정의 비리가 확인되어 파면 처분합니다. 제가 몰랐던 일인데 재고해 주실 수 없나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즉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민서도 취업하려고 했지만 입사 비리 의혹으로 어느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태영 가족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4명이 10평짜리 원룸에서 살게 된 거였죠. 예전에는 명품으로 치장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중고 옷을 입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어요. 외제차도 압류당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8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길에서 수정을 마주쳤어요. 골목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수정이었어요. 예전에 항상 말끔하게 화장하고 명품 옷을 입고 다니던 그 수정 말이에요. 혹시 수정 씨? 수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머리는 부스스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제 모습과 똑같았어요. 성민 씨.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성민 씨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캔이나 폐지 줍고 있어요. 생활비가 없어서. 5년 전 남편 사업 실패해서 힘들지? 라며 저희를 조롱하던 그 수정이 이제는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당신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지나갔어요. 조금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9월에는 태연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김태현은 20년간 절친한 친구였던 피해자를 속여 10억 원을 편취한 후 이를 개인 사업에 유용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해자가 제기하려 할 때마다 업계에 악소문을 퍼뜨려 방해한 점입니다. 재판부도 태연의 범행을 매우 심각하게 봤어요. 피고인의 범행은 20년 우정을 이용한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사기입니다. 1심에서 태연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 김태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8년에 처한다. 태연이 법정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5년 전 제가 절망했던 것처럼 태연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저는 승소했어요. 태연에게 원금 10억과 손해배상금 20억, 총 3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30억 원을 지급하라. 물론 태연은 이미 파산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법적으로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10월 저는 태연으로부터 되찾은 재산으로 새로운 IT 회사를 설립했어요. 정의테크라는 이름으로요. 태연 회사에서 나온 유능한 직원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김 과장을 비롯해서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모두 저희 회사로 왔어요. 사장님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김태현 같은 사기꾼한테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네요. 직원들도 저의 복수에 통쾌해했어요. 자신들도 태연에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회사는 시작부터 순조로웠어요. 저의 20년 경험과 인맥 그리고 우수한 기술진이 합쳐지니까 금세 큰 계약들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연매출 50억을 달성했고 1년 만에 100억을 넘어섰어요. 태연 회사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한 거였죠. 업계에서는 이성민의 성공적인 복수라며 화제가 되었어요. 사기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완전히 누르고 일어선 사례로 유명해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이성민 대표님, 복수가 성공했다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은 반드시 응징받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연 씨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신가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에요. 12월 저는 회사 고층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 전 이 시간 저는 절망 속에서 복수만을 꿈꾸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태연은 교도소에서 8년형을 복역하고 있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반면 저는 업계 최고의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복수가 끝나고 나니까 허무함이 밀려왔거든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태연이 보낸 편지였어요. 세 번째였죠. 앞에 두 편지는 읽지도 않고 태워버렸는데 이번에는 왜인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쳐보니 태연의 글씨가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히 태연의 글씨였습니다. 성민아, 교도소에서 매일 너를 생각한다. 20년 우정을 배신한 내가 정말 바보였어. 너의 복수는 정당했고 나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인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한다. 가족들만은 용서해 줄 수 없을까? 특히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2026년 1월 새해가 되었어요. 저는 회사 신년회에서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악이 응징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올해는 더 큰 성장을 통해 업계 1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도 만들 계획이에요. 실제로 저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정의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나 지인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는 재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는 60대 할머니였어요. 평생 모은 5억 원을 믿었던 지인에게 사기당한 분이었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는데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습니다. 6개월 후 그 할머니도 사기꾼으로부터 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성민 대표님 덕분에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복수를 완성했을 때보다 훨씬 큰 만족감이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우연히 민서를 마주쳤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이었는데 예전에 도도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성실해 보였습니다. 저를 알아본 민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민 대표님. 열심히 일하고 있네. 네. 이제야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민서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예전처럼 건방지거나 허영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저도 그때 잘못 생각했어요.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죠. 민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라.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겠어요. 민서와 헤어지면서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모든 사람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요. 6월 태연의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성민아, 오랜만이야. 태연의 형 김대현 씨였어요. 태연과는 달리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동생 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태연 얘기라면 할 말 없어요. 동생이 너무 잘못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가족들만은, 특히 아이들만은 좀 봐달라. 김대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저도 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안다. 정말 미안하다. 태연이 받은 건 당연한 대가예요. 하지만 가족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저도 태연 가족들이 너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게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특히 자녀들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으니까요. 9월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민중과 민서에게 저희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특혜는 아니었어요. 다른 신입사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철저한 실력 검증을 거쳐서 말이죠. 이번 채용에서 김민준, 김민서가 지원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보고했어요. 실력은 어때요? 의외로 괜찮습니다. 특히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지원자들과 공정하게 경쟁시켜 보세요. 결과적으로 2명 다 합격했어요. 실력과 태도 모두 합격점이었거든요. 첫 출근 날 민중과 민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봐준 건 아니야. 실력으로 합격한 거니까 자부심 가져도 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갚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절실함과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12월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다시 고층 사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태연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저는 업계 최고의 CEO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수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은 벌써 100명이 넘는 분들을 도왔고 회사도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태연의 자녀들도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태연이 생각나기도 해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죠. 하지만 미안하다거나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직원들과 함께 사기 피해자 가족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모두들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한 피해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한때는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다고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우정을 배신한 절친과 그 가족들을 모두 노숙자로 만든 제 복수는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응징받습니다.
하지만 그 응징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해야 해요. 복수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거든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태연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사기당한 경험이 있다면 복수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물론 정당한 응징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저처럼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악은 반드시 벌받습니다. 하지만 선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